우리는 평생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하얀색 식빵을 먹을 수가 없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빵만 드시지 말고 라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빵이라도 빵을 먹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곤약은 다이어트 할 땐 너무 매력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칼로리부터 신경 쓰는데요.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 이거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위험한가요? 이 사실은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지는 건 맞죠. 그쵸? 들어오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보다 적으면 체중은 줍니다. 칼로리 분명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이 칼로리의 숫자만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영양 균형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칼로리지만 몸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애가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1g에 9kcal라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2배가 넘는 에너지를 냅니다. 그럼 이 칼로리만 보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찐다고 아예 안 드시거나 정말 최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몸은 지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 세포를 감싸는 막도 만들고요. 지방 끊으면 세포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만들고요.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요.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견과류나 생선, 아보카도 같이 좀 좋은 지방은 오히려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칼로리가 같아도 살이 좀 덜 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혈당입니다. 이 흰 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이 정제됐다는 게 뭐냐면 흰쌀밥은 우리 왜 이 벼에서 이 쌀겨를 다 갈라낸 거잖아요. 다 깎아냈기 때문에 정말 하얀색, 변운까지 다, 신운까지 다 빼낸 하얀 색깔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이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갑자기 많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당을 빨리 치우려고 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막 분비시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요,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이 확 치솟으면 인슐린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 당이 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반대로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칼로리가 같아도 지방으로는 덜 저장됩니다. 혈당을 좀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은 똑같지만 천천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 때문에. 이 실제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식이섬유나 단백질하고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식이섬유와 단백질 풍부한 음식, 그리고 또 좋은 지방을 고르는 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밥 먹고 나면 유독 졸리고 몸이 축축 처지는 이 식곤증 증상은 이거 혈당 스파이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먼저 계속 제가 인슐린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이 돼야 돼요. 어쨌거나 가장 간단한 형태가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얘가 혈액 속에서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액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기만 해서는 쓸모가 없어요. 얘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로 쓰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흰 쌀밥이나 하얀 밀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 왜 수도꼭지 갑자기 열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확 치솟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진짜 그래프 곡선 보시면요, 이 바닥에서 높이까지 쭉 치솟습니다. 이제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많은 당이 갑자기 들어왔네 하고 얼른 치워야겠다라고 누구를? 인슐린을 갑자기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문이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활짝 열리겠죠. 열쇠가 갑자기 많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피 속의 당이 정상 수준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상보다 더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곤두박질 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곤두박질 치는 순간 몸의 기운은 빠지고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저혈당 증세처럼요. 이게 바로 식후에 몰려오는 졸음의 정체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폭이 클수록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죠? 그럼 당이 빠르게 흡수돼요. 혈액 속에 당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또 떨어진 거잖아요. 세포 안에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 게 또 땡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가 바로 이 식후 컨디션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저게 최고밥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최고의 밥을 먹는 방법은 최고밥,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이게 이 위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해서 어디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최고, 고기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이런 단백질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밥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최고밥대로 드시면 혈당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실제 한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음식인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최고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피 속에는 우리 포도당 많습니다. 그렇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확 들어갈 때 혈액 속에 잘 넣어주려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 바로 10분 동안 걷기입니다. 식사하시고요. 조금만 걸어주세요.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한 바퀴 도시면 훨씬 더 식곤증도 줄이고 건강하게 식사 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식단 바꾸지 않아도 순서와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빵을 좀 건강하고 다이어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빵을 끊어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엄청난 빵순인데요. 아침에 진짜 피곤할 때도 싱크대 위에 맛있는 빵을 어제 사놨다. 이 생각만 하면 전 또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빵을 먹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 빵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밀가루도 당연히 많고 혈당 스파이크도 올리고 버터도 많이 쓰고 특히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에 나쁘다, 안 좋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빵을 고르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덜 살찌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빵의 성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이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섞인 빵이 좋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빵을 그 새벽 배송해주는 그런 곳에서 좀 시키는데요. 먼저 호밀빵, 통밀빵 이렇게 검색해서 쳐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게 뒤에 성분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밀빵, 통밀빵이라고 하지만 뒤에 딱 보시면요. 제일 처음 적힌 게 밀가루, 소맥분이다. 이거는 통밀은 들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성분표에서 가장 앞부분부터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진짜 통밀빵이 아니라 밀가루에 약간의 통밀을 섞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맨 앞에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적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빵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이 호밀가루로는 또 통밀가루로 빵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지 아세요? 저는 뭐 좋아하냐면 이렇게 빵 찢을 때 쭉쭉 찢어지는 이게 보들보들한 그런 애기 엉덩이같이 보들보들한 하얀 식빵 엄청 좋아하는데 이 호밀빵은 그 맛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하얀색 식빵은 먹을 수가 없는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요. 빵만 드시지 말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 빵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이 뭐 달걀, 뭐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거 곁들이면 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아침에 식빵 2장만 딱 드시지 마시고 뭐 하실 때 계란도 하나 삶으시고 요즘에는 아보카도도 이렇게 스프레드 바로 될 수 있게 나온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샐러드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하루에 2장 정도로 식빵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빵이라도 아침 공복에 달고 하얀색 빵을 딱 먹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후에 오히려 디저트로 조금 먹거나 운동 전후에 먹으면 포도당의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는 빵 같은 거 언제도 잘 먹냐면요. 운동 전에 먹거든요. 운동 전에 먹으면 그때 먹은 빵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있어요. 특히 막 뭐 버터가 듬뿍 든 소금빵, 뭐 크로와상이다.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아침엔 조금 참으시고요. 활동량이 많은 점심 드신 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이 첨가당 좀 덜 넣은 빵, 버터 조금 적게 쓴 빵 고르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유리합니다. 이 크로와상 만드는 거 아시죠? 층층이 다 버터 발라서 만들고요. 소금빵도 그 아래 버터 조각 넣잖아요. 아마 기름종이 흥건하게 버터 젖어 있는 거 보실 텐데요. 달달한 맘모스 빵이나 뭐 크로와상 소금빵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말씀드렸죠? 드시고 싶다면 활동이 많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곤약이 또 다이어트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곤약밥, 곤약 젤리처럼 곤약 식품 정말 많은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곤약은 분명 다이어트에 유용한 식품이에요.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곤약 떡볶이, 곤약밥, 곤약국수 다 있거든요. 97%가 수분이고요. 칼로리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지만 소화효소가 없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흡수도 안 되고 그대로 우리 몸 밖으로 지나가니까 칼로리도 없는 거예요. 곤약의 글루코만난이 바로 이런 식이섬유인데요. 그러니까 곤약은 포만감은 줍니다. 열량 부담도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 땐 너무 매력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곤약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곤약밥만 먹었다, 반찬도 안 먹고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이 곤약 자체에는요,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다른 식품 안 드시고 곤약밥만 그렇게 드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배만 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만난이 두 번째는 부푸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저귀 같은 거, 애기 오줌 싸면 기저귀 퉁퉁해지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물 없이 많이 먹으면요, 복부 팽만해지죠? 가스 생기죠? 변비 생기고요. 심하면요, 장 막힘 같은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부작용 때문에 공식적으로 곤약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한 끼에 100g 정도, 한 요만하거든요. 요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은 곤약은 주식품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실 때도 보조식품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침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말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 사과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건강하죠. 우리 과일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라,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과일은 좋지만 많이 먹는 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과일이든 과당도 이 포도당도 다 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사과, 포도, 감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다라고 믿는 과일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다 당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특히나 포도나 감 같은 경우에는요, 당 함량이 꽤 높아서 밥 한 공기는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밤에 먹으면 안 좋냐, 낮에 먹으면 좋냐,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피 속에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열쇠가 얼마나 잘 드는지 사람마다 또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이 열쇠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적은 인슐린으로도 당이 척척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열쇠가 빡빡해서 인슐린이 잔뜩 써야 겨우 당이 처리되면 감수성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신기한 게요, 아침에는 감수성이 높아요. 당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저녁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는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아침보다 식후 혈당이 약 17%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먹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건강식이라고 해서 방심해서 양을 많이 드시고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골라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이 많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라도 사과, 배, 자몽, 딸기처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걸 고르면 우리 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결국에는 건강식도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따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제로 음료에 대한 진실들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로 식품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설탕이 없는데 단맛이 나는 건가요? 일단 단맛이 나는 음식을 보면 설탕도 달고 포도당도 달고 과당도 달고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유 속에도 유당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답니다. 근데 화학적으로 분자들이 사실은 모양이 다 다른데 우리는 다 달다라고 느끼죠. 혀의 단맛 수용체는 사실 이 각각을 구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종류만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수용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아주 열기 쉬운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문고리 보면은 젓가락으로 해도 열리고 이쑤시개로 해도 열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좀 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유당이든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이 헐렁한 자물쇠에 어떻게든 걸쳐지기만 하면 딱 달다라는 신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진화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단맛은 에너지랑 같아요. 달다면 이건 에너지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까탈스럽게 이런 단맛 저런 단맛 구별하면 에너지를 충분히 못 받으니까 진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넓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맛이 에너지가 되는 걸 거부하고 싶은 이제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대체 감미료, 이 대체당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설탕을 대신해서 넣으면 단맛은 내요. 하지만 설탕만큼 칼로리나 또는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 물질을 우리는 대체 감미료라고 합니다. 이 단맛은 실컷 먹고 싶고 살은 안 찌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반영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자물쇠 얘기처럼 자물쇠는 딱 돌아가지만 에너지로는 못 쓰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수크랄로스라는 거는 이제 제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설탕이 수크로스인데 이름도 좀 비슷하죠. 이게 이 설탕 분자를 갖고 와서요, 일부를 염소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설탕이랑 비슷하니까 단맛 수용시에 딱 달라붙어요. 그것도 무려 설탕의 600배나 강하게 단맛이 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기존에 봤던 설탕이 아니니까 분해를 못하겠죠. 에너지로 못 쓰이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우리는 살이 안 찌면서도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당이 갖고 있는 칼로리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가 한 캔을 사면은 이제 40g이고 뭐 칼로리는 150kcal 정도인데 내가 제로 콜라를 먹었다. 그럼 아주 물리적으로는 150kcal를 안 먹은 셈이니까 당연히 살 빼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약간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 제로 콜라를 마셨더니 오히려 몸이 좀 당을 더 빨아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도 단맛을 느껴요. 물론 뭐 혀처럼 달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도당이 딱 쏟아져 들어오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서 포도당이 딱 들어오면 이제 내가 흡수할 수 있게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실제 수크랄로스 같은 이제 감미료가 들어가면 이 포도당 흡수 펌프가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우리가 제로 콜라를 먹을 때 콜라만 드시지 않죠. 저는 콜라도 먹지만 사실은 피자, 햄버거, 치킨 뭐 이런 거랑 콜라를 먹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로 콜라 때문에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진짜 탄수화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평소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뭐 또 장내 유익세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이제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누구한테 미치고 누구는 안 미치고 이게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딱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제로 식품은 분명히 설탕을 줄였어요.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계속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탄수화물하고 드실 때는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이 단맛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 저도 많이 마시긴 하는데요. 오히려 더 땡긴다, 더 단맛이 더 땡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단맛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중독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우리 뇌에는 이 중변연계 도파민 경로라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을 솔직히 쾌락 물질이다, 막 즐거울 때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동기부여 물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딱 얻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막 얻고 싶어 이런 갈망을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단 걸 먹으면 단 걸 너무 먹고 싶어 이런 도파민이 나오겠죠. 근데 그 즐거움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 회로는 뭐 칼로리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가 달다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게 설탕이든 대체당이든 보상회로는 똑같이 반응할 수 있죠. 이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로 음료를 계속 마시면 칼로리는 안 들어와도 더 강한 단맛에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같은 게 설탕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단맛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단 게 더 먹고 싶더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몸이 다르잖아요. 개인차가 큽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보상회로 좀 활성화시키고 중독이라는 걸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운동을 권하는데요, 이 운동은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회복도 시키고요, 운동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단맛에 좀 덜 의존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단맛 문제는 입이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로 콜라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같은 대체당을 두고 당뇨가 아니라 발암 물질이다, 암에 걸렸을 때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들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이게 이 아스파탐이 2023년에 발암물질로 분류됐다는 이 뉴스가 한창 난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발암물질이 몇 급이다 이거 하고요. 또 먹는 양 이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먼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등급을 매기는 곳이 이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등급이 뭐 1등급이다가 정말 1등급만큼 위험한 거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요.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이걸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가 아니라 이 증거의 확실성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1군에는요 확실한 발암물질이라는 의미예요. 뭐가 있냐면 담배, 뭐 성면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햄, 소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담배 피는 거랑 이 소시지 먹는 거가 똑같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소시지 우리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데 이게 하지만 둘 다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이 같은 1군 칸에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실제 위험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등급의 증거의 확실성만 말해주는 거지 이 위험의 크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스파탐 어디에 들어갔나 궁금하시죠? 1군 아니고요. 그 2군의 2B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중 밑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면 어쩌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긴 한데 좀 약하고 아직은 불충분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비군에 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알로에베라 엄청 많죠? 그 매일 먹는 김치도 사실 이비군입니다. 지금 김치 발암물질이라고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아스파탐이 바로 김치와 똑같은 군에 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 분류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멀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양의 문제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양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요. 이 WHO에서 나온 기준량을 보면 70kg 성인이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14캔에서 36캔 정도 마셔야지만 유해합니다. 평생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설탕을 잘 안 쓰고 요리할 때도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당 고를 때 좋은 대체당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알룰로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진짜 많은데 이게 사실 딱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떤 요리에 쓸 거지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열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한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절대 가열하면 안 되는 대표 주자가 있어요.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파탐 콜라 같은 차가운 음료에는 많이 사용되죠. 이게 열에 약해서 오래 가열하면 분해돼서 단맛이 안 나요. 그럼 반대로 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스크랄로스, 스테비아, 그리고 당 알코올류나 알룰로스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열하셔도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얘가 설탕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끈적하게 졸아드느냐, 캐러멜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는 열에는 잘 견디거든요. 근데 캐러멜화가 안 돼요. 식으면 다시 서걱서걱하는 결정이 생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볶았는데 에리스리톨을 부었다. 그러면 멸치볶음이 다 식은 다음에 하얀색 결정이 막 그 멸치에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잼이나 카라멜 소스처럼 이 매끈하게 졸여야 되는 요리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알려드릴게요. 바로 탑티어가 바로 알룰로스입니다. 이게 알룰로스는요 설탕처럼 갈색으로도 변하고요 카라멜 향도 진짜 카라멜과 비슷하게 납니다. 게다가 식어도 잘 굳지 않고 매끈해요. 그래서 잼이나 조림 요리에는 알룰로스 쓰기를 권해드려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알룰로스는 설탕보다 갈색이 더 빨리 더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구울 때는 좀 오븐 온도를 평소보다 낮추시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맛인데요. 다 단맛이 나지만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는 단맛이 매우 강하지만 끝맛에 약간 쌉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에리스리톨은 이제 입안이 화하게 하는 이제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민트 음료 넣는 거 있죠. 애플민트 넣는 그런 음료에 좀 잘 어울립니다. 알룰로스는 설탕하고 좀 비슷하니까 가장 깔끔한 단맛을 내서 요리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체당은요 대체로 몸에서 정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과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은 당을 피하려면 성분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사실 이미 성분표를 보셨다. 이거는 엄청 훌륭한 소비자식인데요. 이 성분표에는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분표에 당류를 딱 보시면 얼마가 들었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분표 딱 보시면 탄수화물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한 칸 살짝 들어가서 당류라고 따로 적혀 있어요. 이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수화물은 사실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당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꼭 식이섬유를 막 야채에 들어있으니까 막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식이섬유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외에 식이섬유 뭐 살찐다 이런 말은 왜 안 하잖아요. 우리 식이섬유 엄청 좋다고 표현하죠. 탄수화물인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찝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작게 자르는 과정, 우리 소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화를 시켜야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처럼 작용을 하는데 식이섬유를 자르는 소화효소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지지도 않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흡수도 안 되고 혈당도 안 올리고 칼로리가 0입니다. 오히려 장을 지나가면서 다른 당의 흡수의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주고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표 보실 때 탄수화물 숫자가 높다 이거 나쁜 거 또는 살찌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당류가 얼마나 들어갔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통곡물은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탄수화물 숫자는 높거든요. 근데 당류 숫자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당류를 보면 예를 들어 흰우유 200ml에는요 유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g 정도가 있는데 초코우유는 20g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초코우유는 달달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흰우유 성분은 줄었는데 오히려 달콤한 초코맛 때문에 단맛을 넣으려고 넣은 첨가당 때문에 당류 수치가 확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몸에 좋아요. 보시고 기존의 생각으로 고르시지 마시고요. 성분표 보시고 당이 얼마구나. 탄수화물이 더 많은데 당이 줄었구나. 이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제가 단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하다 보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단짠 조합에 약한 건지 좀 과학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단짠 조합에 사실 저도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각 특이적 포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맛에는 금방 질리잖아요. 우리 뭐 먹다 보면 아무리 좋은 소고기도 좀 질리죠. 그런데 여기에 상큼한 김치를 먹었다. 그럼 맛있잖아요. 이 다른 맛에는 또 새롭게 식욕이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이 단맛 계속 먹으면 그 단맛에 대한 뇌의 반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때 딱 짠맛이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다시 반응하고 또 그러다가 지겨울만 할 때 단맛이 들어오면 또 다른 보상을 받는 거죠. 단맛에 질릴 때쯤 짠맛이 오고 짠맛에 익숙해지면 또 단맛이 오고 이러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단짠 과자 한 봉지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단맛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단맛 중독자이거든요. 그래서 단맛 싫어하시는 분은 가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달게 먹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살짝 소금을 첨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혀에는 이 미레라는 맛 감지 기관이 있거든요. 이 미레 안의 맛세포들은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의 기본 맛을 감지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맛마다요 감지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짠맛과 단맛이 함께 들어오면 서로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2023년에 일본 연구팀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우리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기억나시죠? 이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짠맛 성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소금 속에 염화 이온이 단맛을 감지하는 장치에 붙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염화이온이 단맛 감지 장치에 가서 붙으면 마치 설탕 같은 진짜 단맛 물질이 붙었을 때처럼 그 장치의 모양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도 실험을 했는데 정말 염화이온을 넣어줬더니 이 단맛을 전달하는 신경 신호가 더 활발해졌다는 것들을 보고 더 이 짠맛에 미량의 짠맛이면 단맛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농도예요. 소금이 많이 먹으면 달다 이게 아니고요. 이 단맛 효과는 아주 소금을 조금 넣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그냥 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달게 먹는 거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단팥죽 먹을 때 단팥죽에 소금 조금 넣고요. 저 믹스커피 좋아하는데 거기에 소금 아주 조금 넣으면요 훨씬 더 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냥 무조건 줄여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그쵸. 사실 이제 2002년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28살의 여성이 경기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인으로 이제 이 분이 돌아가셨을까요? 보통은 탈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저나트륨 혈증, 그러니까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마라톤 선수들이 본인의 탈수를 걱정하니까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이 물을 과하게 마시면 그만큼 혈액 속에 있던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겠죠. 아니, 땀을 흘리면서 나트륨은 빠져나가요. 땀 한번 이렇게 맛보세요. 짜거든요. 빠져나가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농도가 뚝 떨어진 거죠. 즉, 소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책임진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바쁘게 뭘 하다가 뜨거운 걸 만져요. 그럼 아, 뜨거 하고 손을 떼죠. 그리고 아우, 내가 여기다 다리미를 그냥 뒀네 하고 다리미를 치워요. 이 모든 사고를 일으키고 이 중간의 과정이 바로 신경세포를 타고 흐르는 전기 신호 덕분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워하는 순간 세포 바깥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전기적 신호가 달라져요. 보통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 있고요. 칼륨 이온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적 신호가 들어온다. 안에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갑자기 확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초속 100m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치울 때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손까지 이동하는 거 아무리 난리치고 돌아다녀도 2m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02초 만에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나트륨이 없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타격을 받냐면요, 뇌입니다. 이 뇌는 신경세포 덩어리잖아요. 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심하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는 게 바로 이 경우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 막 전기 회선 다 끊어놓으면 먹통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호흡의 문제인데요. 아,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겠다 이러고 심장 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아마 밤에 자다가 다 죽을걸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신호 덕분인데요. 이 신호가 멈추면 호흡 근육도 멈춥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숨을 쉬는 건 이 신호가 1초도 안 쉬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나트륨이 없다. 그럼 이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건강의 척, 조금만 먹어야 돼, 나쁜 거야, 이게 아니고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 있잖아요.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일단 짜게 먹으면 다음날 당장 부어요. 제가 그 주름살 하루 만에 없애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라면에 물 조금만 넣고 다 드셔보세요. 국물까지. 그럼 그 다음날 주름살 다 사라져요. 맞죠? 다 엄청 붙습니다. 이게 우리 몸은 항상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결국엔 뭐가 필요하죠? 물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목이 마르겠죠. 우리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럼 그 물이 온몸 조직에 고이면서 우리가 바로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끌어다니는 성질이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 속에 혈액의 양이 많아서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짜게 먹는 습관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트륨 많이 먹었어요? 그럼 몸이 물을 더 붙잡아 두겠죠. 그러면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혈액 안에 물 양 자체가 늘어납니다. 혈관의 굵기는 똑같은데 피는 더 많이 흐르니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올라가죠. 고혈압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혈압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혈관 안쪽에 찌꺼기 쌓이고 만들고 심장마비, 뇌졸중 이렇게 점점 위험도가 커지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요. 이 점막이 헐면 염증 생기죠. 손상을 메우려고 위벽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새로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일을 하지 않고 과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빠르게 막 증식하면서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암이 생기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3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38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더니 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암 위험이 약 55%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많이 먹으면요, 뼈도 문제가 돼요. 이 나트륨 많이 먹잖아요. 그럼 콩팥이 그걸 다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요. 원래 콩팥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데 재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나트륨이 나
나가면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칼슘을 소변으로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뼈에 들어왔어야 되는 칼슘이 들어오지 못했으니 골다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도 문제죠. 나트륨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평생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우리 과로사할 수 있잖아요. 콩팥도 무리가 가고 빠져나가는 칼슘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콩팥도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히 소금은 좀 덜 드실 필요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거 많이 먹는데요. 이것도 나트륨이 많잖아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된장, 고추장, 간장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나트륨 많은 식품 맞죠? 이 분명히 나트륨 많습니다. 우리 인정할 건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좋다고도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장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매주 발효시키잖아요. 이 발효를 시키려면 당연히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하지 않고 다 우리가 끝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나트륨 덩어리인 건 맞지만 발효하면서 몸에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는요, 콩에 없던 좋은 성분들이 새로 만들어져요. 사실 콩 자체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 성분이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효가 더해지면서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도 생기죠. 다양한 영양 성분도 생겨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58,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이 된장, 청국장, 이렇게 장 같은 것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허리둘레, 체지방, 혈당 같은 지표도 더 좋게 나타났어요. 또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장하면 떠오르는 맛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칠맛이 엄청 똑똑합니다. 이 여러 임상 연구를 보면 감칠맛 성분을 넣으면 소금을 좀 덜 넣어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짜고 맛있고 충분히 간이 맞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간장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 발효 기술을 좀 개선해서 소금을 약 59% 정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비율을 좀 높인 저염 간장도 사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된장, 고추장, 간장 나트륨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땀맛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에 비하면 더 적은 나트륨으로도 더 좋은 성분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장을 이용한 음식들 많이 고민해서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천일염, 말돈 소금도 있고요. 정제소금, 히말라야 소금, 핑크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 종류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소금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걸까요? 이 마트 소금 코너 가면 정말 종류 많더라고요. 저도 소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비싸다고 더 건강한 소금이냐, 비싸다고 더 좋은 소금이냐,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금의 성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있죠? 소금의 성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염화나트륨입니다. 다 똑같은 염화나트륨, 화학적으로 똑같은 염화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천일염은요,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얻는데 이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염화나트륨 함량이 약 85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이 나머지는 수분이랑 미량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천일염 사다가 간수 뺀다고 하시잖아요. 천일염을 오랫동안 두면 이 수분이 점점 빠져나와요. 근데 점점 빠져나오면서 모두 같이 나오냐?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 간수를 뺀 소금이 맛있는 거는 이 염화 마그네슘 같이 좀 쓴맛이 나는 그것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 또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이런 이온들이 결정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져나와요. 근데 이 미네랄들이요,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다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있어 색깔도 좀 핑크 색깔 다른 것들이 있죠. 정제소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네랄을 다 걸러낸 거예요.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근데 시판되는 것 중에 정제소금 찾기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 완벽하게 정제된 이런 정제소금은요, 정확한 맛을 내야 될 때, 즉 큰 공장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넣어서 다른 맛들이 그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때 굉장히 대량으로 넣을 때 정제소금을 넣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사는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에 요즘에 이제 미네랄이 더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다 하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양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청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랄 좀 더 먹겠다고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요, 이제 콩나물 먹겠다고 비싼 아구찜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은 결국에는 짜게 먹는 거고 내가 짠 게 필요할 때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네랄 드실 생각이시면요, 네,
비싼 소금 사지 마시고요. 그냥 미네랄 많이 풍부한 다른 음식들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는 선택이에요. 이제 근데 건강이 아니고 나는 감칠맛 때문에 이 좋은 소금 먹을 거예요. 그건 네, 찬성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미네랄이 있을 때 감칠맛이 더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칠맛에 대한 비용이라면 더 비싸게 주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건강 측면이라면 어떤 속을 먹든 똑같다. 결국은 덜 짜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미네랄은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자.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무엇일까요?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딱 제가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뭐 비싼 소금, 싼 소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양을 줄이시는 게 먼저예요. 어떤 소금이든 간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많이 들어가면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국물 다 마시지 않기. 네, 라면 국물 맛있는 거 알죠? 하지만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찌개간 좀 싱겁게 하시고요.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인의 이 나트륨 섭취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은요, 나트륨 많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처럼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조금만 넣어도 짠맛도 살아나고 감칠맛도 더해진다. 그래서 순수한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는 것보다는 감칠맛을 살려서 간을 하시면 좀 나트륨이 덜 들어가죠. 게다가 발효가 주는 좋은 성분까지 있으니까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요리를 좀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칼륨과 감칠맛이요. 사실 감칠맛도 이게 무슨 의미냐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마트에 가시면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간 소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트륨의 일부를 좀 칼륨으로 대체한 건데요,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칼륨 같은 경우는 사실 먹으면 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칼륨을 먹고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죠? 바나나나 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또 감칠맛 활용하는 거 장 말고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소금 판매되는 거 보시면 이렇게 버섯가루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소금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류에서 꼭 소금 써야 되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뭐 버섯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소금을 쓰시면 감칠맛 때문에 소금을 좀 덜 쓰셔도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단짠의 함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단맛과 짠맛이 같이 오면 짜게 먹어도 그 다음 단맛이 들어오면 그 짠맛을 잊게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짠맛을 기억하게 되죠. 또 찾게 되잖아요. 즉 어떤 의미냐면 뇌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샌드위치나 빵, 피자, 과자 별로 안 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케찹 한번 성분표 보세요. 뒤에 나트륨 하면 엄청납니다. 이 단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스스로 모르고 먹던 이런 나트륨의 양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술은 영양소가 없는데 왜 살이 찌는 건지 궁금합니다. 술 마시면 살이 찌는 정확한 이유 무엇인가요? 살 안 찔 수 없을까요? 술을 마시면서 살을 안 찌고 싶다. 그럼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은 술을 먹으면 살을 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술 자체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잖아요. 우리 왜 에탄올, 왜 소주가 14도다 이게 바로 100% 중에 14%가 에탄올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 아시죠? 그 말은 1g당 에탄올의 경우는 약 7kcal를 냅니다. 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에탄올에 불 붙이면 어때요? 잘 타죠? 이 불 붙이면 잘 탄다는 것 자체가 이 에너지를 이 물질이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방이 9kcal니까 에탄올은 7kcal다. 지방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살 안 쪄. 실제로 성분표 보시잖아요. 칼로리는 있는데 그 안에 든 성분은 다 0000 찍혀 있습니다. 즉 영양소가 없다라는 말과 칼로리가 없다라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술은 영양소는 없어요. 먹어도 영양가 하나 없다는 말인데요. 칼로리는 있습니다. 살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 소주 이런 거 마시면 되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다. 제로 소주 드시면 취하죠. 에탄올 있다는 소리예요. 에탄올 아까 말씀드렸죠? 1g에 7kcal 살찝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제로냐? 원래 소주에 에탄올 쓰고 그 특유의 에탄올 맛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당을 썼어요. 예전엔 과당 같은 거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로 소주는 이 과당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첨가당, 그쵸? 첨가당을 집어넣어서 당 부분만
제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만큼 나가던 칼로리만큼은 줄였지만 결국엔 에탄올이 있으니까 제로 소주 마셔도 취하고 칼로리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꼭 뒷부분 보시고 성분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또 술배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게 술이 문제가 뭐냐면 이 술이요, 안주의 지방 축적을 좀 부추깁니다. 촉진하거든요. 우리 몸은 에탄올을 독으로 인식해서 가장 먼저 분해하려고 해요. 독이 들어왔으니까 맨날 먹던 음식은 잠깐 너 기다려 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뭐 같이 먹은 지방, 단백질 잠깐 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대로 우리는 먼저 술부터 분해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술 저녁에 드시잖아요. 술 드시고 주무시죠. 그러면 술 분해하고 탄수화물, 지방 분해한 다음에 얘네 쓰이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니까 다 뭐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술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 희한하게 술 많이 먹고 나면 특히 안주가 계속 들어가요. 저 평소에 되게 소식하는데 이 술만 먹으면 끊임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술은 식욕까지 자극합니다. 이 알코올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줄여버리고요, 식욕을 키우는 그렐린은 자극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소주 한 병이 약 320에서 400kcal 되거든요. 여기에 무제한 흡입하는 안주까지 더해지니까 당연히 술 드셨다 그러면 술 드시면서 살 안 찌고 싶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같이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수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숙취의 주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술에 에탄올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탄올이 몸에 들어가면요, 간에서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이 물질이 독성이 강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도 빨개지고요, 이 머리 지끈거리잖아요. 이거 술 마시고 나면 이 두통도 일으키고요, 위장을 자극해서 메스껍게 하고 뭐 구토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얘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 DNA에 손상도 주고요, 염증 반응도 일으켜요. 그래서 왜 우리 술 마신 다음날 몸살 난 것처럼 막 온몸 막 다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독성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야 이 숙취가 풀립니다. 그럼 이 숙취가 도대체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 이 바로 가장 큰 거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사람마다 얼마나 있냐의 차이입니다.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작동하는 사람,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요, 이 독성 물질 금방 처리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 사람은 멀쩡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안 되고 쌓이겠죠. 그럼 이게 계속 쌓여있고 아주 천천히 해소가 되니까 숙취도 오래가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충분히 뭐 주사 맞으면 되나요? 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사실은 서양인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 30% 40%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훨씬 더 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빨개지지 않아, 나는 좀 술이 강한가 봐, 아세트알데하이드 효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굴 빨개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는 안 빨개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효소가 아예 없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신호고요, 빨개지지 않아도 덜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얼굴 빨개질 때까지 마신다, 이런 호기는 접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속도거든요. 이 파도 타기 막 하시고 막 드시고 막 머리에 터시고 막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간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독성 물질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을 돌아다니겠죠. 그럼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털어놓기 게임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 줄이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체내 수분량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건 체내 수분량도 유지하면서 물 먹고 배부르겠죠. 술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안주도 조금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먹은 안주도 얼마나 든든하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숙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결국엔 숙취를 결정합니다. 안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안주를 고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면 되겠죠. 천천히 하면
간이 좀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분해하는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안주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무조건 안주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단백질 안주 드시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위에서 소화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위가 있는데 이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위랑 십이지장 연결하는 유문이라는 출구가 닫히면서 알코올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가 흡수가 돼요. 즉,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단백질을 먹었다. 그러면 위에 갇혀있게 되겠죠.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소장 도달 시간이 늦어지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두둑한 날에는요, 고기나 생선에 드시러 가시고요. 좀 얇다 싶으시면, 월급 아직 조금 남았다 싶으시면 두부김치, 달걀찜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특히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든 안주가 진짜 좋은데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나쁜 독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분해하려면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알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런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있는 안주를 먹으면요, 간이 독성을 처리하는 걸 도울 수가 있어요. 이 달걀, 치즈, 두부에 이제 메티오닌 많고요. 달걀은 시스테인도 많거든요. 이 해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고깃집 가면 꼭 달걀찜 팔죠? 달걀찜에 치즈, 폭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머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고기 좀만 시키시고요. 꼭 달걀찜 추가해서 드시는 거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안주 뭐냐?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은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영양소입니다. 아까 단백질이 가장 소화는 오래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은 바로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한 번에 내려가면 쉽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가둬놓고 조금씩 내려보냅니다. 소장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가둬놓기 때문에 알코올이 소장에 내려가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뭐 삼겹살, 치킨 짱이네. 아닙니다. 삼겹살이나 치킨은요, 포화지방이 많아요. 근데 이 포화지방은 간에서 똑같이 부담을 줘요. 그럼 간 입장에서는 포화지방도 처리해야 돼, 알코올도 처리해야 돼,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이요,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냐? 바로 불포화지방입니다. 이 불포화지방 많은 거, 뭐 생선류 굉장히 좋죠. 불포화지방이나 오메가3가 들어있는 뭐 생선구이, 회 이런 것들 전 추천드려요. 특히 오메가3는요,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생긴 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방이라도 치킨, 삼겹살 같은 이런 포화지방보다는 뭐 생선구이나 회, 등푸른 생선, 특히 불포화지방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중요하거든요. 이 알코올 분해될 때 비타민, B군, 여러 미네랄이 효소처럼 쓰여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소, 뭐 견과류, 굴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회 이런 거 드실 때요, 꼭 상추쌈 싸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술 마실 때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최악의 안주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피해야 되는 정말 안주는요, 가장 피해야 되는 조합은 딱 두 개예요. 짠 국물 안주에 이제 직화로 태운 고지방 안주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꼭 친구들하고 가면 꼭 찌개집을 가더라고요. 이 금액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짠 국물 안주 드시면 안 됩니다. 짠 국물 안주 드실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계란찜 시키시기 바랍니다. 라면, 뭐 짠 찌개 국물이 되게 위험한 이유는요, 사실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술 1리터 드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1.1리터 내보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가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데 짠 국물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에 갈증 더 심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물 대신에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더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짠 국물이 있는 음식은 안주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취해서 막 취하면 입맛이 둔해지면요, 그 계속 졸인 그 짠 국물 또 드시죠? 나트륨 과잉으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겹살, 치킨처럼 포화지방 많은 안주인데요, 근데 삼겹살 어디에 구워요? 직화로 굽잖아요. 그쵸? 이 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지방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방에 간이 쌓여요. 알코올성 지방간 위험 커지죠. 근데 또 직화로 태웠다. 물론 맛은 엄청 있죠. 저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벤조피렌 같은 1군 발암물질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튀김이나 단 음식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즉 포도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만, 지방만 드시는 것보다 탄수화물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드시는 건 아니되옵니다. 이 안주로 부족한 칼로리 막 더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거 땡기셔도요, 조금 참아주시고요. 당이 많은 안주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주는 신선한 걸로 적당하게 좋은 안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그 해장 음식 어디까지 도움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숙취 해소제를 잘 쓰고 해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숙취 해소제를 먹었기 때문에 술을 더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마법같이 막 숙취 해소제 먹으면 술이 안 취해,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항상 먹습니다. 맥주 2잔만 먹어도 꼭 숙취 해소제 먹어요. 맥주 1잔은 안 마셔요. 1잔 먹으면 정이 없어서 최소 2잔 먹을 때는 꼭 먹습니다. 이 숙취해소제 왜 좋냐 생각해보면 과학적 근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숙취해소제 딱 하면 생각나는 물질 바로 헛개나무 추출물이죠. 이 헛개나무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이 UCLA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알코올에서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람의 경우도 했는데 다른 실험에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더 빨리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없다, 혈중 농도 더 빨리 감소 안 한다, 하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무력감 같은 일부 수치 증상은 좀 완화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진 않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먹어보니 저한테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성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밀크시슬도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요,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간질환 보조치료제로 쓰여왔어요. 즉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한 헛개나무 추출물처럼 뭐 즉각적인 숙취 해소보다는 장기적으로 간 건강 관리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들어있는 뭐 타우린, 비타민 B군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은 거의 필수 품목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데요,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B군은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는 이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멀쩡해지는 약이라기보다는 좀 대사를 돕는 보조 성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해장 음식도 좀 비슷해요. 사실 황태국이나 콩나물국처럼 수분, 아미노산, 비타민 많이 든 음식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황태에는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아미노산 풍부하죠. 콩나물에는 아세트알데히 분해 돕는 아스파라긴 들어있죠. 다만 말씀드렸지만 짜고 맵다, 그럼 위에 자극이 가겠죠? 탈수를 부르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 이거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좋은 건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술 드시기 1시간 전 정도 전에는 드시는 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가장 확실한 이 숙취해소법은 질 좋은 안주로 천천히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죠? 편의점 가면 숙취 해소제 진짜 많잖아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2+1을 삽니다. 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만 먹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려고 사는데요. 근데 제가 꼭 보는 건 있어요. 아무리 2+1을 하든 1+1을 하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를 꼭 봐요. 성분표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사실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헛개나무 추출물이 들어있는지 하고 비타민 B군은 반드시 필수품으로 반드시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미노산류가 들어있는 거를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아미노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3가지 성분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고르게 됩니다. 환으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거 있고 젤리로 된 거 있고 병에 든 거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액체로 된 거를 좀 마시는데요. 왜냐하면 액체로 된 게 사실 성분표도 보면 조금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액체로 된 게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액체로 된 걸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뭐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뭐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